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담맘 대학에 계신 최선호 교수님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줌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최선호 교수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선호 교수님께서 그 논문 당선금 전액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선호 교수님 준비가 되셨나요? 예, 제가 그러면 제 화면을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홍익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사실 그 홍익인간에 대해서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널리 사람 또는 사람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한 이유는 홍익과 인간인데, 홍익인간에서 홍익과 인간인데 홍익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을 했고 인간을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두 가지가 다 잘못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익은 뭐를 의미하느냐?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홍익이라는 것은 도로서 널리 사람들을 깨우친다라는 의미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 깨우친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삶의 도리를 실천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세상,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홍익이라는 것은 깨우친다는 거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 깨우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논문의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 논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의 경우에는 이제 서론 문헌 연구, 본문헌에 기록된 한문 해석에 대한 접근법, 또 기존 역사 연구에 대한 비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반부의 핵심 내용은 이 홍익인간의 개념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연구 방법,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 방법론은 세 번째, 고문헌에 기록된 한문 해석에 대한 접근법과 기존 역사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 이 두 개의 장을 통해서 역사 연구, 홍익인간 개념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후반부는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익인간의 개념을 연구하고 해석했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반부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5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뭐 5가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의 사유 체계를 토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은 환인 환국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에서 9,000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 6,000년에서 9,000년 전에 우리 고유의 사유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을 그 후대에 형성된 유교라든가 불교, 뭐 기독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거죠.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고, 또 사유체계 자체도 우리 고유의 사유체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유체계를 가지고 홍익인간을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잘못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개념은 우리 고유의 사유체계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사용한 연구 방법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우리 고유의 사유체계,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143 체계를 가지고 이 홍익인간의 개념을
연구하고 이제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그 홍익인간의 연구와 해석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 8개의 그 절로 나눠서 했는데요. 1, 2, 3, 4, 5, 7, 8개의 절로 했는데 여기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익인간은 홍이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한자에서 홍익이지 홍이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익인간에서 이제 6번째 여기 보시면 홍익인간에서 인간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에서 인간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홍익인간은 뭐냐? 홍익인간의 의미는 여기에 다섯 번째,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보면 홍도익중과 홍익의 관계인데 홍익이라는 개념은 홍도익중에서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개념은 인재기간이라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세히 여기 7번째 홍익인간에서 인간의 의미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인재기간이라는 데서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 두 가지가 제가 연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홍익인간의 의미를 해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홍익인간은 홍익인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홍익인간은 홍익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왜 그러냐 이건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의 개념을 연구한 그 기존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삼국유사와 제왕문기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연구할 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불교 서적, 유교 서적,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기독교 서적에서 나오는 사유체계, 또는 불교하고 유교 서적에서 나오는 홍익의 그 용례, 생례들을 가지고 홍익인간의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익인간이 6천년에서 9천년 전에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그 시대의 사유체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공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시대 6천년에서 9천년 전 그 환인의 환국과 또 그 이후에 환웅의 그 신시 배달 시대의 어떤 사유체계 또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책은 고문원으로는 그 환단국에 수록된 5권의 그 고문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단국에 수록된 5권의 고문원, 그러니까 삼성대전,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 5권의 고문원에 나오는 이 홍익인간 용례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일단 이 홍익과 여기 익과 여기 되겠죠. 이 익이라는 건데 익이라는 개념하고 이 홍익인간의 익이 되겠죠. 이 홍익과 이의 사용례를 보면은 이 홍익이라는 그 표현은 단군세기와 태백일사에 그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익은 명백하게 익을 이롭다라고 그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익은 명백하게 더하다, 너무 객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라는 표현은 북부여기와 태백일사에 나오는데 이라는 표현은 명백하게 이롭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대에는 익과 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뚜렷하게 분리된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익과 이의 의미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사용됐는데 후대로 오면서 특히 근세 이후에 현대로 들어오면서 익과 이의 의미가 혼용이 돼서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홍익으로 그 해석하지 않고 홍이로 해석을 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홍익을 홍이로 해석하지 말고 홍익으로 이제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홍익인간의 개념을 연구하면서 대부분 삼국유사와 제왕문기를 인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홍익인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삼국유사나 제왕문기로는 홍익인간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삼국유사나 지왕기를 보면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홍익인간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건데 이 슬라이드가 지금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홍익인간 구절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그냥 홍익인간 딱 한 구절만 나옵니다.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어떠한 사유책에 대한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홍익인간 하나 나옵니다. 홍익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제세유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홍익인간과 제세유화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기전, 환단곡에 실린 삼성기전을 보면은 홍익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세유화라는 표현 앞에 개천일교 제세유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끝에 보면은 홍익인간 앞에 제세유화를 붙여놨습니다. 제세유화 홍익인간. 그래서 약간의 힌트를 홍익인간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조금 마련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이제 홍익인간의 의미를 알 수는 없지. 이 정도로는 이제 충분치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기하고 이제 태백일사로 넘어가면 여기에 홍익인간을 설명하는 또 중요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군세기의 연표지문 또 태백일사에도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군세기에 나오는 표현은 태백일사 삼원간경 본기에도 나오는데 삼원간경 본기에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이 삼신입교 인작 포연표지문 김문왈 여기 다시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이 나와 있는데 이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좀 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홍익인간과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태백일사 소도경전 부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홍익인간자, 그러니까 무릇 홍익인간자라는 것은 환국의 환인 천재지소에서 신시배달의 환웅으로 전수되었고, 즉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은 환국시대에 만들어져서 환웅에게 전달이 되었고, 다시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은 환웅 신시의 환웅에서 단군조선의 단군으로 전달되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은 환국시대에 만들어졌고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제 신시시대에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서 단군조선으로 이렇게 이것을 전달했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일신강충하여 성통광명하니 제세유하여 홍익인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일신강충하여 성통광명하니 제세유하였다. 그 결과물로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한자 네 자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신강충에서 성통광명을 했고 그래서 성통광명하고 나니까 이제 제세를 이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게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또 홍익인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기에는 좀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홍익인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가 이것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홍익인간에 관해서 특히 그 홍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단군세기에 3세 가륵단군 때 가륵단군이 삼당을보르에게 신과 왕과 종과 전의 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 삼당을보르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하는 내용이 신자, 그러니까 신의 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왕자 능독에 있어서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종과 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먼저
신의 도, 왕의 도, 또 종과 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신의 도, 왕의 도를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 실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한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신 것처럼 제가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천신 이왕천왕 홍도익중 무일인 실성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대왕왕 이주인간 거병해원 무일물 해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대천신, 그러니까 천신을 대신해서 천하를 다스리는데 홍도익중하여 무일인 실성했다는 이제 구절이 나오죠. 이 홍도익중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를 널리 펼쳐서 중을 이롭게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중을 이롭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무일인 실성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도익중을 이제 해석을 하려면 도를 넓게 펼쳐서 익중, 중을 더했다. 도를 깨우친 중의 수를 더했다. 또는 중이 도를 더 깊이 넉넉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도익중이라는 것은 도를 널리 펼쳐서 중이 도를 깨우치도록 했고, 그 결과 무일인 실성,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본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도익중을 이걸 이로 해석하지 않고 이 원래의 의미, 더하다, 넉넉하게 하다, 넉넉해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홍도익중 무일인 실성이라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도를 널리 펼쳤고, 그 도를 널리 펼쳤기 때문에 중들이 도를 깨우쳤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다 찾게 돼서 단 한 사람도 실성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거죠. 홍도익중 무일인 실성. 그래서 이 홍익이라는 게 이 홍도익중에서 왔다는 건데, 홍도익중에서 왔다는 게 제 논문의 이제 요지인데요. 이 홍도익중이 홍익에서 왔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홍익의 사용례입니다. 홍익의 사용례를 제가 이제 3개를 들어놨는데, 이 홍익의 사용례는 이 5건의 고문 중에서 3개 플러스 주인간 360여사 이게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홍익의 사용례를 보시면 두 번째 여기 그 태백에서 소도경전 보는 이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상위천신 개홍익지 하위인세 무해고지운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상위천신 개홍익지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대천신 이왕천하 홍도익중 무일인 실성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이 대천신 이왕천하 홍도익중 무일인 실성을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한 것이 여기 보시면 상위천신, 신을 위해서 개홍익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위인세 해무고지운이 나오는데, 이 하위인세 해무고지운은 정확하게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만왕 이주인간 거병해원 무일물해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도 여기 이 두 번째 그 홍익경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개홍익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홍익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홍도익중 무일인 실성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홍익의 의미는 홍도익중이다. 홍도익중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 그 홍익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당국에 수록된 이 5권의 사설을 읽어보면 이 5권의 그 고문원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도입니다. 도에 대한 설명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도를 설명하는 이유는 중을 깨우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 환국시대나 신시대다, 환인과 황시대 사람들에 있어서는 굳이 홍도익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냥 홍익하면 다 하는 거죠. 당연히 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중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니까 홍도익중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홍이라고도 많이 썼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홍익이라는 것은 홍도익중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 홍이고 그 의미는 중을 널리 깨우친다. 사람들을 널리 깨우치는데 뭐로 깨우치냐? 도로서 깨우친다라는 의미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홍익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널리 이롭게 홍익인간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이타적인 그 삶을 살으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홍익인간에 대해서 설명한 연관 모든 책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이타적인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그 해석이라는 거죠. 이타적인 이제 시간 관계상 이 깨우친 삶과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홍이라는 것은 중을 깨우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홍익에 대한 거고 여기서 이제 도란 무엇인가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슬라이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관한 건데 인간이 뭐냐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3세 가륵당과 3당 의복의 대화 가운데 그 대화를 다시 들여다보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크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여기 한 문장 안에 인세, 인간, 잇 나옵니다. 또 여기 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문장이라는 건 한 사람이 쓴 건데 한 사람이 한 문장을 쓰면서 그 인과 인간이 같은 거라면은 같은 걸 썼을 리가 없죠. 또 인간과 인생은 같은 거라면 같은 표를 썼을 리가 없죠.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렇게 썼을 이유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처럼 한 문장 안에 인간과 인 또는 인간과 인세 또는 세계, 세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환단고기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고대에는 과거에는 인간과 인간이 인이나 인세,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인간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였느냐? 인간이 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은 세상도 아니라면 인간이 뭐냐는 건데 인간의 그 사용 예를 일단 간단하게 보면 제가 이제 인간의 사용의 세 개를 여기 들어놨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인간 최초지 구조야. 또 인간 생사, 인간 세신지서인데 이 인간의 의미를 이 내용을 현대적 의미에서 봤을 때, 현대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인간 이 세 다 사용해서 인간은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사람 저는 세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그건 어디까지나 현대적인 시각이고 인간이 뭐냐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태백일사의 그 삼신오제 분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명정 그 삼진이라고 하죠. 삼진은 성명정 신기신 당시초 이 삼진을 설명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대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태백일사 삼신오제 응교시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여기에서 이제 성명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명정을 설명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성명정을 설명한 다음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소홍유시, 소경유공, 인재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홍유시, 소경유공, 인재기간을 소홍유시는 경험을 하는 데는 때가 있고 소경유공은 또 대개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인재기간은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성명청을 설명한 이 앞뒤 문맥으로 봐가지고 전혀 관계와 앞뒤 문맥과 관계없는 내용이 부수 들어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아무 관계없는 내용을 부수 집어넣을 리는 없으니까 이 사원절구 세계를 소홍유시, 소홍유고 인재기간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소홍유시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랍니다. 소홍유시라는 것은 뭐를 경험하느냐. 성을 경험하는 거죠. 성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꾸준히 힘써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뭐 일신강춘 성통강명하고도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그 다음에 소경유공이라는 것은 경계를 나누는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경계를 살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경이죠.
경계를 살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화중물의 자세, 나를 비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소경 유공의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인재 기간을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이 기간이라는 게 기간 그 사이인데 그 사이가 앞에 소음유시와 소음유공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이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인재기간.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 시간과 시간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만물 사이,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과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이 인재기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해야 나도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이 인재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유시, 소금유공 인재기간을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이 이 앞뒤 문맥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라는 거를 고대 조선된 사회에 때 인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인재기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인재기간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재기간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은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 사람이랑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아주 위대한 철학이죠. 위대한 철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과 세상, 세계, 인생, 이것의 차이가 뭐냐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첫째 인은 아니죠. 사람은 아니고, 세상, 세계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세상, 세계, 인생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나하고 이제 내 사진 찍으면 나하고 뒤에 이제 배경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만물이 나오는데 이 뒤에 배경을 흐릿하게 하고 사람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세상 세계 인생 개념에서 중이 살아가는 모습만을 따로 떼어내서 강조한 철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해서 강조하는 것이 인간. 그러니까 깨우친 사람들이 삶의 도리를 실천하면서 인재기간이라는 철학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 인재기간이라는 그 삶의 철학을 실천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세상, 그 세상을 인간이라고 옛날에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세계는 사람뿐 아니라 만물을 표현하는 거고 인세라는 거는 세상 세계와 같은 건데 사람을 강조해서 표현을 한 거죠. 사람 강조해서 표현, 세상 또는 세계 의미로 인간에 가까운 표현이지만 이 인세에는 인재기간이라는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인재기간에 철학이 들어가지 않는 표현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인간의 용례를 다시 가서 보시면 이 인간의 용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인간 생사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인간 생사라고 하지 않고 인생사 또는 세상 생사라고 하지 않고 인간 생사라고 했느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게 나 혼자만 존재하고 나 혼자만 살아간다는 생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나고 기뻐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은 걸 슬퍼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인간 최초시 구조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후손이 있고 선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조상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이죠. 혼자 있어가지고는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인간 세심지수인데 내가 마음을 닦는 이유, 내가 수양을 하는 이유가 나 혼자만 산다라고는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그 깊은 삶에 대한 아주 그 깊은 통찰력과 그 위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재 기간을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홍인간인데
홍익인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은 중을 깨우친다는 의미고 인간이라는 것은 인재기관,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한다. 협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공존을 해야 되고 상생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홍익인간을 해석하면 홍익인간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익이 동사 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인간은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보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홍익인간은 인간을 홍익하다 또는 홍익된 인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된 인간을 홍익하다라고 하면 중의 삶이죠. 인간이라는 게 이제 세상인데 인재기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건 중의 삶이죠. 중의 삶을 도로 크게 깨우치다라는 의미 또는 깨우침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삶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홍익과 인간을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완성된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이 인간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홍익 플러스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하여 인간하다. 홍익의 결과로 또 인간을 하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홍익하여 인간하다는 홍도 입중하여 인재기관하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도로서 널리 중을 깨우쳐서 이 깨우친 중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의 도리를 실천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세상. 그것이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원래 홍익인간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홍익인간의 개념이 현대 한국인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첫째는 깨우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깨우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타적이라는 것과 깨우친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첫째는 깨우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사이, 사람 사이의 관계, 다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타적이라는 거 마치 다른 사람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나만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만큼 중요한 게 나다. 이 인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각자 다 자기가 타고난 재능은 다 다릅니다. 이 사무신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마다 다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른 거니까 각자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일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이제 홍익인간 현대 한국인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인간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 깨우친 사람이 되고 인간을 생각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9천여 년 전에 우리 조상 환인 조상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계 환웅 당께서 하셨던 것이 다 그 중을 깨우치셨던 거잖아요. 교화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라는 것이 홍익인간의 그 메시지고 이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깨우친 사람들이 만들어나가는 세상. 깨우친 사람들이 삶의 도리를 실천하면서 만들어나가는 세상. 이것이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 홍익인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9천여 년 전에 우리 환인 조상께서 다 주셨다는 거죠. 뭘 줬냐? 천국을 주셨고 산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홍익인간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학적 토대를 주었고 그것이 천부경이고 또 제도적 토대를 준 것이 상인이죠. 세계의 인인데 그것은 풍백우사운사, 풍백지입약, 또 우사지 시종, 운사지 횡령 이 나라를 세 개의 그 어떤 그 기능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라는 그 제도적 토대로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9천여 년 전에 철학적 토대와 제도적 토대를 다 물려받았고 이제 필요한 것은 이 홍익인간이라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럼 이 홍익인간이 뭐 그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거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현하지
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나와 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시간 관계상 그런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 논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